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버지와 같이 운영하던 빵집을 혼자 운영하려니 어색하다 못해 아버지가 그리울 지경이네요. 아직도 빵 반죽을 하다가 뒤를 돌아 아버지를 부르기도 하는데요. 언제쯤이면 아버지에 대한 부재를 마음속에 묻을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사연을 보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가 보고 싶거든요. 아버지는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었습니다. 같은 대학교 동기와 사고를 친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만류에도 저를 선택하셨어요. 학교까지 그만두시면서 말이에요. 모범생이던 아버지의 반항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절연을 선언하셨다고 해요. 그 후 아버지께서는 혼자서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고요. 대학교를 중퇴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었죠. 더군다나 목도 못 가누는 신생아를 들쳐업고 다니는 아버지에게 일자리를 줄 사장은 많지 않았죠. 그래서 아버지는 중국집 배달일과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집 사장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요리를 배워볼 것을 권하셨어요. 재능이 있다면서 말이에요. 머리가 좋던 아버지께서는 한 번 본 요리 방법은 절대 잊지 않고 기억에 그대로 요리를 만드셨거든요. 중국집 사장님 밑에서 조리사로 일하던 아버지께서는 몇 달 후 제빵 학원에 등록해 빵 만드는 법을 배우셨어요. 배움이 빨랐던 아버지께서는 학원을 다닌 지 6개월 만에 제빵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빵집에서 일을 하셨죠. 1년 정도 동네 빵집에서 일하던 아버지께서는 다음해 자신의 빵가게를 열었고요. 비록 어머니께서 출산 중 돌아가셔서 얼굴도 제대로 몰랐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딸인 저를 1등으로 챙겨주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부재를 느낄 새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희생하는지 알기에 하루라도 더 빨리 취업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된 것이었죠.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가 된다면 돈도 많이 벌어 아버지의 부담을 충분히 덜어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다행히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간호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교에 입학한 후 앞으로의 인생에 꽃길만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큰 오산이었네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 취업하자마자 눈앞에 들이닥친 것은 고액의 연봉도 간호사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도 아닌 선배들의 집단 따돌림과 뒷담화였습니다. 간호사 사이에서 선배들이 후배를 괴롭히는 것은 일종의 관례 같은 것이었지만 저는 그 정도가 유난히 심했어요. 제일 고참이던 선배에게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선배는 인수인계조차 해주지 않은 채 환자에게 주사를 놓으라고 시켰는데요. 우물쭈물하자 선배는 빨리 주사를 놓으라며 재촉하기까지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환자에게 주사를 놓았지만 주사 놓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탓에 환자의 혈관을 터뜨리고 의사에게 혼날 수밖에 없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물이라도 마시려 하면 어디선가 불쑥 나타난 선배는 마시던 물도 빼앗으며 팔자가 늘어졌다며 비꼬기까지 했어요. 너무 억울하더군요. 이유도 모르고 당하니 화가 날 지경이었고요. 그래서 한날은 용기를 내 선배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맨날 괴롭히는지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선배의 대답이 더 과간이었네요. 야, 사람이 좋아하는데 아무 이유가 없듯이 나는 그냥 네가 아무 이유 없이 싫어. 굳이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 네 그 흐리멍텅한 눈이 싫다고 해야 하나? 너네 부모님도 참 불쌍하시다. 너 같은 걸 낳으시고 우리 딸이 간호사가 됐다고 온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닐 텐데. 나는 시집 가기도 전에 기도부터 하려고. 시집 가서 너 같은 애 낳으면 소방 맞아도 할 말 없는 거잖아. 우리한테 말은 안 했지만 혹시 모르지? 맹추 딸 낳은 죄로 너네 엄마도 네 할머니한테 소금이나 맞으면서 구박당했을지. 몸에 있는 힘이란 힘은 다 주고 찾아갔지만
돌아온 것은 조롱과 비웃음뿐이었습니다. 그 후 선배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고요.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선배는 자기가 먹던 음식을 식판에 부어버리곤 간호사 무리와 키득거리며 지나쳐갔어요. 선배의 괴롭힘이 심해질수록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죠. 매일 밤 제발 사고가 나기를 바랄 정도로요. 그렇다고 해서 간호사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제야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는데 행복스레 딸 자랑을 하던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꾸역꾸역 선배의 괴롭힘을 참으며 병원을 다녔죠. 하지만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무시는 점점 더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어요. 스트레스는 폭식으로까지 이어져 입사를 한 지 6개월 만에 30kg까지 쪄버렸고요. 살이 찌자 선배는 더 악랄하게 괴롭혀오더군요. 외모 비하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미라 씨는 병원이 아니라 정육점으로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모습에서는 간호사보다 정육점 주인이 더 잘 어울릴 것 같거든. 이왕 이렇게 된 거 병원 일 그만두고 정육점 주인으로 이직이나 하지 그래? 솔직히 같이 일하는 우리야 눈을 포기한다 생각하고 일하면 그만이지만 다른 손님들한테는 민폐일 것 같아서. 어디 요즘 간호사가 의료진이기만 해? 환자들 상대하는 서비스직에 더 가깝지. 미라 씨도 그 튀어나온 비계살 보면서 잘 생각해봐. 미라 씨가 환자고 같은 간호사가 있으면 날씬하고 일 잘하는 간호사한테 자기 몸을 맡기고 싶겠어? 선배의 괴롭힘이 심해지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트레스가 번져 출근조차 하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간호사가 된 지 1년 만에 병원을 그만두게 된 것이었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당장 병원에 달려갈 듯 소매를 걷어붙이셨어요. 하지만 못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선배가 아버지가 운영하는 빵집을 알아내 해코지를 할까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죠. 미련한 만큼 살까지 찐 채 아버지에게 징징거리는 스스로의 모습에 울컥 눈물이 터져 나왔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이런저도 딸이라고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그동안 쓰레기 같은 곳에서 잘 버텼다며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셨네요.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고요. 병원을 그만둔 후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먹고 자고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퇴근하는 시간이 되면 집 청소를 해놓으려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마저도 못하게 막으시며 그저 편하게 푹 쉬라고만 할 뿐이었어요. 처음 며칠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좋았지만 2달째가 되니 심심한 것도 심심한 거지만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네요. 빵집을 여는 아버지께서는 6시에 일어나 빵집으로 출근해 1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빵을 만들고 팔고 정리까지 하셨으니까요. 처음에는 무슨 일을 할까 생각부터 했습니다. 다른 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지만 또 다른 병원에서도 전과 같은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움이 앞서더군요. 그래서 간호사 일은 제외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물론 4년간의 대학교에 낸 등록금과 지금까지 간호사로 일하던 시간이 아깝기는 했지만 그게 앞으로 인생을 사는데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던 중 일단 제빵학원에 다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빵 만드는 방법을 봐서인지 간호사로 취업을 했을 때부터 제빵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빵학원을 다니는 것은 즐거웠어요. 열심히 모양을 잡은 반죽이 따끈한 빵이 되는 것을 보는 것도, 새로운 빵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신기했어요. 제빵 자격증을 취득한 뒤로는 아버지에게 빵집에서 같이 일하게 해달라며 조르다시피 부탁을 드렸죠. 마침 카운터 직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사람이 필요했던 아버지께서는 흔쾌히 허락하셨고요. 아버지의 노련한 솜씨와 젊은 사람의 취향을 잘 아는 제가 합쳐지자
빵집은 예전보다 2배 더 장사가 잘 되더군요. 손님이 북적일수록 카운터의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돈은 넘쳐났죠. 매출이 늘어나자 아버지께서는 자기 생활비와 월세를 제외한 후 모든 금액을 넘겨주었어요. 거부를 해봐도 아버지께서는 안 받을 바에는 불에 태울 거라며 반협박식으로 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받기는 했지만 도저히 아버지가 주신 돈을 흥청망청 쓸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만일의 일을 대비해 적금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놓았죠. 하루에 100명이 넘을 정도로 빵집이 인기가 많아지자 아버지에게는 다른 고민거리가 생기셨어요. 바로 저의 결혼 문제였어요. 28살로 홍기가 꽉 찬 저를 보며 아버지께서는 제발 괜찮은 사람과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르셨는데요. 그런데 며칠 후 거짓말처럼 호감을 표시하는 사람이 생기더군요. 빵집 단골 손님이던 남자는 어느 날 번호가 적힌 쪽지를 주고 갔죠. 바로 위층 학원에서 고등학교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남자는 통통하고 귀여운 제가 마음에 든다며 용기를 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사람에게 입은 상처가 커 남자를 밀어내려 했지만 남자는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표하며 근처를 서성였죠. 결국 남자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로 만남을 시작한 만남은 결혼까지 생각하는 깊은 인연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셔서 중학생 때부터 3살 위의 누나와 함께 의지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 점이 마음에 들었죠. 가족이 없는 아픔을 아는 남자라면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기다리던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색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상견례 자리가 무척 떨려 보이셨어요.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고요. 아직 얼굴을 보지는 않았지만 남자의 누나라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네요. 서로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더 빨리 친밀감을 쌓는 법이잖아요. 마침 상견례 장소로 정한 식당 옆으로 꽃집이 보이더군요. 꽃집 앞에는 핑크색 장미꽃이 놓여 있었어요. 그 꽃은 꼭 앞으로 시작될 앞날을 축복해주는 기분이 들었고요. 그래서 계산을 한 뒤 꽃다발을 품에 안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죠. 은은하게 퍼지는 장미 향기를 맡으며 앞으로의 앞날이 봄날이 펼쳐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확신은 예비 신우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네요. 꿈에서조차 나올까 두려웠던 선배가 떡하니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선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입가에 경련이 일어났어요. 품 안에 있던 꽃다발은 들고 있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느껴졌고요. 장미다발은 바닥에 떨어지자 파릇파릇하던 꽃잎들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식당 바닥에는 온통 장미 꽃잎뿐이었죠. 서 있는 자세에 그대로 얼어있자 저와 남자를 번갈아가며 쳐다보던 선배는 손을 높이 들어올려 남자의 뺨을 내리쳤죠. 있는 힘껏 말이에요. 야, 너는 주변에 만날 여자가 그렇게 없냐? 내가 평범한 애면 말을 하네. 하필 골라와도 저런 돼지 같은 애를. 최소한 사람 같은 애를 데리고 왔어야지. 이건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럴 거면 결혼을 하지 말고 학원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시골에서 돼지 농장이나 열어. 신부감을 왜 구해? 농장 암태지 중에 아무나 하고 결혼하면 되지. 뭐? 돼지 농장? 부모 없이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 자네가 말한 부모 없이 열심히 살았다는 게 남의 집 귀한 자식들 비아냥거리면서 부모들 생사를 다 깎아버린 걸 말하는 건가? 내가 아무리 우리 딸 시집 보내고 싶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어른 있는 데서 버르장머리 없이 동생한테 손 찍어마는 꼴을 보면 우리 딸한테 어떻게 대할지 안 봐도 뻔하지. 자네 누나가 돼지 같다고 한 내 딸, 나한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식이니 이번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네. 아버지께서는 손까지 떠시며 분노하셨습니다. 선배가 막대 먹은 것은 알았지만
어른 앞에서까지 이럴 줄은 몰랐죠. 아버지께서는 선배에게 따끔한 혼을 내셨지만 선배는 콧방귀를 끼며 들은 채도 안 했고요. 저 비계덩어리를 눈에 넣으신다고요? 그러다가 실명하실 텐데. 저도 아저씨 딸처럼 뚱뚱하고 굼뜬 옳게 생길까봐 걱정했는데 잘 됐네요. 둘이 결혼한다고 했으면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혼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또 사람 피말리는 건 전문이거든요. 아저씨도 자꾸 딸 예쁘다고 감싸지만 마시고 따끔하게 혼도 내고 그러세요. 음식도 작작 먹이고요. 접시도 뜯어먹게 생긴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소박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지. 딸 밥 해먹일 때도 고생이시겠네요. 사람만 한 수트로 밥을 지어야 하니. 그래도 아저씨 집은 좋겠네요. 바로 옆에 음식 처리기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잖아요. 아, 그것보다는 밥값이 더 많이 들려나? 누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누나 때문에 도망간 애들이 한둘인 줄 알아? 이럴 거면 상견례 자리는 왜 따라오겠다고 한 거야? 매번 누나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혼 엎어지는 것도 지겨워. 차라리 계속 깽판을 치고 싶은 거면 누나야말로 상견례 자리에서 이러지 말고 차라리 개싸움하는 데를 가라고. 너 고작 저 비계덩어리 때문에 나한테 화내는 거야? 부모님 돌아가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도대체 뭐에 홀려서 나한테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와이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도 피나는 형제끼리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법이야. 막말로 전현이 바람이라도 피우고 나면 너 어쩔 건데? 저 아저씨가 네 편 들어줄 것 같아? 이 세상에 네 편 들어줄 사람 나밖에 없을걸? 이 세상에 내 편 들어줄 사람이 누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를 제일 괴롭히는 사람이야. 이 결혼 깨지면 다시는 누나 안 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상견례가 끝난 후 남자는 매일같이 저희 집 앞을 찾아왔어요. 누나의 잘못까지 자신이 빈다면서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남자를 밀어내셨죠. 언제나 다정하시던 아버지의 환한 모습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이만하면 봐줄만도 한데 아버지께서는 절대 물러나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고맙기도 했네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바보 같은 저는 얼렁뚱땅 남자의 사과에 넘어가 빚지는 결혼을 했을 테니까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강한 태도로 나오자 급기야는 선배까지 집 앞으로 찾아오더군요. 선배는 자신이 경솔했다며 제발 이 결혼만은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선배의 사과를 받은 후에야 아버지는 결혼을 허락하셨고요. 결혼 후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것 같았지만 막상 식을 올리고 나니 그게 아니었어요. 결혼은 현실이란 말을 이해하게 되었죠. 어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학업을 마쳐야 했던 남편에게는 빚이 참 많았거든요. 학자금 대출금부터 차 할부금까지 남편의 월급은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곳곳에 있는 채무자들에게 넘겨주는 셈이었죠. 그래서 모아놓은 돈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네요. 신혼집을 구하고 가구를 사서야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저에게 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차곡차곡 돈을 모아놓은 탓에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었어요. 물론 20년이 지난 구축이기는 했지만 집주인이 워낙 관리를 잘해놓은 탓에 리모델링을 할 필요도 없었고 더군다나 위치가 너무 좋았죠. 새로 구한 신혼집은 도보로 출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고 가구로 집을 채워놓고 나니 딱 절반 가까운 금액이 수중에 남더군요. 남은 돈은 당연히 아버지에게 드렸고요. 남편 또한 아버지에게 지원받은 것이 있으니 당연히 수긍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저와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더군요. 우리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마당에 괜히 아까운 돈을 아버지에게 드렸다면서 입이 오리만큼 나왔거든요. 그걸로도 모자라 남편은 아버지에게 드렸던 돈을 다시 찾아오라고 했네요. 나이도 많고 혼자 사는 아버지에게 그 큰 돈이 무슨 필요가 있냐면서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집을 사는데 돈을 보태기는커녕 몸만 달랑 들어온 주제에 마치 돈주인이라도 된 듯이 뻔뻔하게 나오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꾹 다물었던 입을 연 것이었죠. 내가 치사하게 들릴까봐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지만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집 사는데 10원 한 장 안 보탰으면서 돈 욕심은 왜 그렇게 많은 건데? 누가 보면 집이며 차며 다 당신 돈으로 해온 줄 알겠어. 당신이 지금 아파트에서 배 따시게 자서 까먹었나 본데 우리 형편에 이 정도 평수 아파트에서 비싼 가전제품 들이고 사는 게 다 누구 덕분인데. 아빠 돈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나 있었겠냐고. 아, 그래. 네 본심이 이거였네. 그래. 나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장가 올 때 빈손으로 들어온 능력 없는 놈이다. 근데 그게 뭐 어때서?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다 알고 결혼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이유가 뭔데? 애초에 결혼이라는 게 왜 있는 건데? 서로 부족한 점 있으면 채우고 살라고 있는 거잖아. 나도 나지만 당신도 잘난 거 하나 없으면서 서로 보듬고 사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까짓 돈 얼마나 한다고 남편 속까지 들치면서 말썽을 피우는지. 우리 사정 뻔히 알면서 장인어른도 그러시는 거 아니야. 빵 반죽만 주무르는 사람이 그 많은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내가 부모였으면 형편 어려운 딸내 부부한테 줬을 거라고. 늙으면 욕심만 많아진다고 하더니 장인어른이 딱 그 꼴이잖아. 당신, 우리 아빠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아빠 표현은 안 하지만 당신 엄청 아끼셨어. 그리고 돈 필요할 때마다 우리 아빠한테 몰래 가서 용돈 달라고 손 내밀었던 거 내가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지 알아?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가져간 돈만 다 합쳐도 돈 1,000만 원은 나와. 근데 뭐? 우리 아빠가 늙어서 욕심만 많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돈 다시 못 가져오니까 그렇게 돈이 가지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대리운전을 하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일하면서 벌어. 애초에 성인이면 자기가 쓸 돈은 자기가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래, 고아 주제에 아빠 잘 만나서 호강에 코 박은 마누라한테 내가 뭘 바라겠냐? 그냥 닥치고 돈이나 벌면서 처가살이나 해야지. 반박할 말이 없는지 남편은 씩씩거리며 화만 낼 뿐이었어요. 돈 문제로 다투고 난 후에는 감정이 상했는지 일주일 정도 각방을 썼고요. 남편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것은 알았지만 얼굴을 붉힐 정도로 심한 일도 아니었기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먼저 신우이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신우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말들로 귀를 더럽혔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신우이는 아버지에게 드린 돈의 행방을 알고 있더군요. 추측하는 것은 간단했어요. 입이 50원짜리 동전보다 싼 남편이 그 사이를 못 참고 신우이에게 돈 때문에 싸운 것을 일러 바친 것이었죠. 신우이는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지만 어디 남편에게 바락바락 언성을 높이냐면서 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저를 괴롭힐 때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처럼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네요. 형님이 이렇게까지 저희 부부 지갑 사정을 생각해 주시는 줄 몰랐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형님한테 명품백이 아니라 그냥 결혼식 기념 뷔페 이용권이나 드리는 건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제가 형님한테 사드린 명품백 먼저 다시 돌려주시겠어요? 그 가방 판돈이면 저희 아버지 드린 돈만큼은 못하더라도 우리 그이 차 할부금 갚을 돈은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나이 들어서 아픈 게 제일 서럽다는데 그래도 돈은 있어야죠. 가방은 저희 집 주소로 보내주시면 돼요. 가방 이야기를 꺼내자 신우이는 언제 떠들었냐는 듯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의 돈으로 생색은 내고 싶지만 자기가 가진 걸 포기하면서까지 남편을 돕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번 일로 잘 마무리되면 좋았겠지만 남편과 신우이는 여러 번 사건 사고를 일으키며 머리를 아프게 했어요. 사치가 심한 신우이는 언제나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월급을 받는 족족 미친 듯이 카드를 긁던 신우이는 부업을 시작한다고 했고요. 신우이가 선택한 부업은 보험이었어요. 보험 영업을 뛰는 친구를 따라 시작한 것이었죠.
신우이가 살가운 척을 한 것도 보험을 시작한 후부터였습니다. 빵집 근처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던 신우이는 병원 일이 끝나면 빵집으로 달려와 보험을 들라며 아버지와 저를 꼬시려고 했죠. 필요한 보험이라면 들어줄 법도 했지만 신우이는 50만 원이나 되는 종신보험을 가입하라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터무니없는 가격에 놀라 손사래를 칠 때면 신우이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보험이라며 들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참다 못한 아버지께서 호통을 치자 신우이는 그제서야 보험 서류를 가방에 집어넣었고요. 그 후 신우이는 저희 가족에게 보험을 들라는 강요를 하지 않았어요. 신우이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네요. 우연히 확인한 남편의 통장에서는 꾸준히 50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50만 원의 행방을 묻자 처음에는 노트북을 사서 그런 거라며 변명을 했어요. 하지만 계속 추궁하자 신우이에게 종신보험을 들어주었다고 실토를 했죠. 남편이 신우이에게서 말도 안 되는 보험을 들어준 것도 화가 났지만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것은 신우이였습니다. 자신의 사치를 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에게 말도 안 되는 보험을 팔아먹다뇨. 남편의 벌이가 좋았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한 달에 300 남짓 버는 사람에게 50만 원은 너무 큰 돈인 거잖아요. 더군다나 학자금 대출과 차 할부금까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보험을 들라고 강요하다뇨. 당장 보험을 해지하라 말했지만 남편은 요즘 신우이의 사정이 넉넉지 않아 자신이 해지하면 큰일이라고 하더군요. 큰일 나겠지. 백화점에서 룰루랄라 돈 쓸 생각에 신나 있었는데 당신이 보험 해지라도 해봐. 돈 물어주느라 백화점 쇼핑은커녕 밀려있는 카드값도 못 낼 텐데. 형님도 진짜 너무해. 학자금 대출이랑 차 할부금만으로도 빠듯해서 허리 졸라매고 사는 거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50만 원이나 되는 엉터리 보험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인 당신한테 들라고 하셔? 아무리 사기꾼이어도 자기 가족은 안 건드린다는데 형님은 도대체 뭐야?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다 부러진 허리에 빨대 꽂으려고 하잖아. 졸라매다 부러진 허리 보는 게 안타까웠으면 당신이 누나 보험 들어줬으면 됐잖아. 일을 꼬이게 만든 게 누군데? 가게 돈통만 털어와도 그까짓 50만 원은 그냥 내겠구먼. 그까짓 50만 원 가지고 유나는. 신우이에게 깜빡 속아 사기를 당했으면서도 남편은 끝끝내 당당했어요. 아니 오히려 뻔뻔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기로 했죠. 병원을 찾아가자 예상대로 신우이는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그래서 확실하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당장 남편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보험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요. 협박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신우이에게는 이 방법뿐이었어요. 역시 고소를 한다는 소리에 신우이는 금세 꼬리를 내렸고요. 된통 매운맛을 봐서인지 그 다음부터는 신우이 또한 함부로 굴지 않았어요. 신우이와는 여전히 껄끄러운 관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얼굴을 붉히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거잖아요. 남편 또한 보험 사건 이후 반성을 했기에 부부관계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좋았는데요.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검사를 해보자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어물쩍 넘어갈 뿐이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말처럼 시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아이가 찾아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1년이 지나도 아이는 저희 부부에게 오지 않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뜬금없이 혼자서 2박 3일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흔쾌히 수락을 했고요. 샤워를 하러 간 남편의 핸드폰은 거실 소파에 있었는데요. 진동이 울리며 병원에서 문자 하나가 날아오더군요. 정관 수술 날짜였습니다. 문자를 확인하자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이세를 얼마나 가지고 싶어 하는지 아는 장본인이 정관 수술이라뇨.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의외의 대답으로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네요.
실은 누나가 우리 사이에 아이 갖는 걸 싫어해서 당신 닮은 아이 낳으면 연 끊을 정도로 꼴 보기 싫을 것 같다고 해서 솔직히 당신한테 말은 안 했지만 사실 나도 아이 낳는 건 좀 그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건데 우리 둘 다 잘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잖아. 이참에 잘 됐지 뭐. 애 이야기 나올 때마다 연기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참에 우리 애 없이 둘이서만 재미있게 살자.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물론 시누이까지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두 남매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고 생각하니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비참했고요. 그동안 아이를 가지고 싶다며 설레발치던 모습을 보며 두 남매가 뒤에서 얼마나 비웃었을지 상상하자 소나기에 있던 힘이 쫙 빠져나갔죠. 이쯤 되니 이혼을 고민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우유부단한 남편의 성격은 흐린 눈으로 지나갈 수 있었지만 그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시누이의 횡포는 눈이 매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고심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참고 살라며 말씀을 하셨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언제나 제 선택을 믿어주고 든든하게 지켜주던 아버지께서 시누이와 남편의 잘못을 눈감아 주라고 하다니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가 병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자 서운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후회가 되어 돌아왔네요. 아버지께서는 간암 말기 환자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상태셨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혼자 남을 딸을 걱정해 이혼을 하지 말고 버티라고 한 것이고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서 혼자 사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끔찍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늦었다면서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며 남은 시간을 항암 치료나 하면서 허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남은 시간을 단둘이서 행복하게 보내자고 하셨고요. 그래서 빵집까지 닫으며 그동안 가게를 운영하느라 그간 가보지 못했던 제주도 여행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아버지께서는 뜬금없이 빵가게를 이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시던 아버지였기에 이번에도 믿고 따르기로 했죠. 이사 간 곳의 건물주 아저씨는 참 다정하고 친절한 분이셨어요. 건물주 아저씨는 의사로 노후를 위해 건물을 매입했다고 설명하셨네요. 빵가게를 이전한 후 아버지의 상태는 급격하게 나빠지셨습니다. 혼자서 빵가게를 운영하게 되자 막막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당장이라도 병원에 계신 아버지에게 달려가고 싶을 만큼 카운터에 혼자 남겨진 것이 두려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힘이 돼준 것은 건물주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께서는 퇴근 시간마다 들러 위로를 해주시면서 청소 같은 것도 도와주셨어요. 숨겨진 아저씨의 딸이 아닐까라는 우스운 생각을 할 정도로 아저씨는 저를 세입자 그 이상으로 생각해 주셨죠. 마치 자신의 친딸처럼 말이에요. 사모님 또한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혼자서 큰 빵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대단하다며 반찬을 가져다 주셨거든요. 좋은 인연으로 연결된 빵가게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편한 마음으로 일에 열중할 수 있었네요. 금요일 밤 여느 때와 같이 마감 청소를 하고 있자 아저씨께서는 문 밖에서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뒤에는 익숙한 모습의 사람이 보였어요.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아저씨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냉큼 인사부터 했어요. 버릇없고 아나무인인 시누이가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부터 하다니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 시누이가 아저씨에게 인사를 한 이유를 알겠더군요. 건물주 아저씨는 시누이가 일하는 병원의 새로운 의사셨거든요. 올케는 정말 제 친자매랑 다를 게 없어요. 저희 올케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사돈어른께서도 올케가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 보면 편안하게 눈 감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누이는 정말 소중한 가족이라도 된 듯
손으로 눈물까지 찍어내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쳤어요. 그 모습을 본 아저씨께서는 신우이의 마음 씀씀이에 크게 감동하신 듯 했고요. 그 후 신우이는 병원 일이 끝나기만 하면 건물주 아저씨와 함께 가게를 찾아왔어요. 쉬는 날이면 아저씨가 오는 시간에 맞춰 가게의 문을 열 때도 있었죠. 신우이가 가게에서 하는 일은 테이블에 앉아 핸드폰을 하는 것이 다였는데요. 창문 밖으로 신호등을 기다리는 아저씨의 모습이 보이면 들고 있던 빗자루도 빼앗아 열심히 청소하는 척을 했습니다. 흡족한 미소를 지으신 아저씨는 신우이에게 괜찮은 남자가 있으니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제안을 하셨어요. 신우이는 당연히 그 제안을 수락했죠. 아저씨의 소개로 만난 둘은 연애를 한 지 3개월도 안 돼 결혼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재벌에 가까운 재력가에 얼굴도 잘생긴 남자는 신우이가 만나기 아까운 남자였습니다. 갖고 온 빵을 진열할 때면 어느새 찾아온 신우이는 손을 내밀며 반지를 자랑했어요. 네 번째 손가락에는 1캐럿은 거뜬히 넘어 보이는 다이아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아무래도 나는 참 복이 많은 것 같아. 뭐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게 흠이기는 하지만 만나는 남자들마다 다 나한테 잘해주려고 하잖아. 별 볼 일 없는 여자들이나 끼리끼리 결혼한다고 하는 거지. 나 봐봐. 부모 없는 고아에 가진 거라고는 보증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열째벌 안 부러운 남자 만나서 인생 핀 거. 이런 거 보면 신은 참 불공평해. 나같이 운 좋아서 만나는 남자들한테 모두 사랑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올케처럼 사랑이라고는 가뭄에 콩 나듯이 받는 사람도 있잖아. 아, 우리 올케 불쌍해서 어쩌나? 그나마 그 뚱뚱한 몸뚱이 감싸주던 아빠마저 하늘나라로 갈 예정인 거잖아. 올케는 내 동생이라도 있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니었어 봐. 지금쯤 험한 사람 만나서 이 빵집도 다 날리고 판자촌 같은 집에서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이나 뜯어먹으면서 살았을걸? 어떻게든 무시하려고 했지만 신우이는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신경을 살살 긁어댔습니다. 가뜩이나 쇠약해진 아버지로 인해 곤두선 신경은 신우이의 막말로 인해 피가 날 정도로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다물고 있던 입을 열게 된 것이고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남의 걸 잘 뺏어가는 거죠. 저 아니었으면 형님이 아저씨 만날 일도 없었고 분에 넘치도록 좋은 남자 만날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 아니었으면 말년에 편의점 돌아다니면서 폐기 처분된 삼각김밥 구걸하는 건 아마 형님이었을걸요? 세상 어느 남자가 돈 벌어오는 족족 다 써제끼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하겠어요. 제발 남의 거 훔쳐갔으면 창피한 줄 알고 입 좀 다물고 사세요. 이게 어디서 훈계질이야? 요즘에 봐줬더니 네가 날 아주 만만하게 보는구나.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신우이는 빵 진열대로 걸어오더니 급기야 머리채를 잡기까지 했습니다. 어찌나 억센 힘으로 머리를 잡아챘는지 모근이 뽑히는 느낌까지 들었죠. 질 수 없어 힘겹게 팔을 들어 길게 늘어진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자 신우이는 가게가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어요. 그런데 때마침 들어온 아저씨께서는 그 모습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들어와 저희 둘을 뜯어 말리셨죠. 눈을 치켜뜨던 신우이는 아저씨를 보자 금세 눈물을 글썽이며 불쌍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바로 해명하려 했지만 급기야 다리에 힘이 풀린 척 연기까지 하는 신우이를 보자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 모습을 보던 아저씨께서는 신우이 편을 들며 윗사람에게 그러면 안 된다며 저를 꾸짖으셨고요. 그날 일이 있은 후 아저씨께서는 저희 가게로 들러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우이에 관해서 말을 하기 싫어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러자 아저씨께서는 신우이의 칭찬을 하셨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시부모에게 잘하기 위해서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요리학원에 다니며 열심히 신부 수업을 받는 처녀가 어디 있냐면서요. 결국 신우이 편만 드는 아저씨를 보며 결국 폭발하고 말았죠. 가식덩어리 안에 숨겨진 신우이의 음흉한 진짜 속내를 모르는 아저씨가 밉게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신우이의 모든 실체를 까발렸죠. 하지만 아저씨께서는
단지 신우이에 대한 질투 정도로 넘기며 신우이와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단시간 안에 아저씨를 자신의 편으로 구워 삶은 신우이를 보며 손뼉을 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집에 더 빨리 들어갔습니다. 신우이의 실체를 아는 아버지라면 무조건 편을 들어주실 게 분명했거든요. 집에 문을 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네요. 아버지께서는 의식을 잃은 채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거든요. 한 손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닭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게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저는 황급히 아저씨에게 전화해 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아버지께서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어요. 중요한 수술이 잡혀 있다던 아저씨께서는 장례식장까지 잡아주시며 최선을 다해 도와주셨습니다. 그저 고마울 뿐이었죠. 아저씨가 나가고 넓은 장례식장 안에 혼자 있자 쓸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황급히 전화를 건 것이고요. 허우대뿐인 남편이라고 해도 지금은 그 허우대라도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몇 통의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서 텅 빈 장례식장을 지켜야 했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있다면 장례식장에 온 사람이 손에 꼽을 만큼 적다는 것이었어요. 장례식에 온 사람들을 맞을 때면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까먹을 정도로 아버지의 죽음은 멀게만 느껴졌는데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마주할 때면 아버지의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와 숨통을 조여오더군요. 숨쉬는 것도 버거운 고통에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두드리며 힘겨워하고 있을 때 진한 술 냄새가 느껴졌어요. 주인은 바로 신우이였죠. 술에 거하게 취한 신우이의 한 손에는 초록색 병이 들려 있었죠. 신우이는 오자마자 바닥에 누워 꼬부라진 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굴 닮아 사교성이 없나 했더니 다 지아비를 닮아서 그런 거였어. 그런 게 아니면 장례식장에 개미 한 마리 없는 게 말이 되겠냐고. 이게 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증거지. 오지도 않는 사람 기다리면서 시간 낭비, 돈 낭비할 바에는 그냥 밖에서 돗자리 하나 깔고 앞에 사진이나 놓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나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빨리 발인하고 집에 갈 텐데. 올케는 참 낯짝도 두꺼워. 원래 피부 껍데기가 두꺼워서 그런 건가? 형님, 아무리 제가 밉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희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따라와서 행패를 부릴 수가 있으세요? 제가 형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까지 따라 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간호사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 피 말리는 거 지겹지도 않으세요? 누가 먼저 시작한 건데 애초부터 난 너네 부녀 마음에 들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신우이는 꽁꽁 감춰뒀던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야간 근무를 할 때면 손수 도시락을 만들어 가져다 주셨는데요. 아버지가 싸다 주신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볼 때면 자신은 느껴보지도 못한 부모의 사랑을 과시하는 것 같아 꼴배기가 싫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황당했어요. 고작 그런 사소한 이유로 지금까지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다니 이해할 수도 없었고요. 이제 끔찍하게 예뻐해주던 아빠도 없으니 앞으로 우리 돼지 신우이는 누가 돌봐주려나? 원래 주인 없는 가축은 다른 사람한테 팔리기 마련인데 가진 거라고는 배에 낀 기름밖에 없으니 어떡하려나? 혹여라도 내 동생이 평생 너 같은 돼지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고 내 동생은 이미 너보다 훨씬 예쁘고 능력 좋은 애 물어서 새 출발하려고 준비 중이거든. 아마 지금도 그 애랑 같이 있을걸?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다가 칼 들고 찾아온 미친놈한테 썰려 먹힐 준비만 하고 있어. 그게 최선이니까. 감히 내 딸한테 그게 무슨 막말이야? 신우이의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아저씨의 호통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죠.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아저씨는 붉어진 얼굴로 신우이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성난 아저씨의 얼굴을 본 신우이는 술에 확 깬 듯 보였습니다. 누워있던 자리에서 냉큼 일어난 신우이는 자기가 술김에 나쁜 버릇을 잡아주려 따끔하게 혼을 낸 것이라며 되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동안 우리 딸 잘 봐달라고 분에 넘치는 선짜리도 억지로 주선해서 끼워 맞춰줬더니 어디 감히 시차짓을 하고 있어? 딸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저씨 입에서 나온 딸이라는 말에 저와 신우이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뻐끔거리고 있자 뒤이어 들어온 사모님은 눈물을 훔치며 제 어깨를 꼭 끌어안아 주셨고요. 이제야 나타나서 미안하다. 우리 딸. 사모님 입에서 나온 딸이라는 말은 귀에 착 달라붙어 왔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였다는 걸요. 부잣집 외동딸이었던 어머니의 임신 소식에 외가댁에서는 골머리를 앓으셨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와 어울리지 않게 아버지께서는 가난한 농부의 자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또한 저를 지우려고 한 것이고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무릎까지 꿇으시며 쥐죽은 듯이 아이를 키우면서 살 테니 제발 낳아만 달라고 애원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죠. 그 후 어머니는 자신의 존재를 비밀로 붙인 채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살아왔다고 해요. 그러던 중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전화에 모습을 드러내신 거고요. 이미 건물주 아저씨와 결혼을 한 어머니께서는 저의 존재를 그때 털어놓으셨습니다. 자식이 없던 아저씨께서는 어머니의 숨겨진 부분까지 안아주셨어요. 모든 것을 알게 되자 왈칵 눈물이 터져 나오더군요. 지금까지 아버지를 제외한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의 덩어리가 너무 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목 놓아 우는 것을 지켜보시며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반대로 그 옆에 서 있던 시누이는 산 송장처럼 퍼렇게 질린 얼굴로 손을 덜덜 떨었죠. 신우 자리에서 우리 딸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잘 알았으니 보고 느끼고 들은 그대로 남편 될 사람한테 알려줘야지. 저도 알고 보면 참 불쌍하게 살았어요. 올케는 아버지 사랑이라도 받았지만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탓에 사랑은커녕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컸는데 제발 불쌍하게 생각해서라도 시댁에 알리지만 말아주세요. 저 이 결혼 잘못되면 살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번만 두 눈 감고 넘어가 주시면 앞으로 올케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않고 쥐 죽은 듯이 살게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시누이는 고개까지 조아리며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아저씨의 태도는 완고했어요. 오히려 그런 행동이 독이 된 듯 보이기도 했죠. 사람이 어렵고 힘든 걸 알았으면 더 잘해주려고 했어야지. 나는 더 이상 소중한 우리 딸 가축 취급하던 인간이랑은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 당장 돌아가게. 지금이야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시댁에 알리는 것만으로 끝나지만 한 번만 더 우리 딸한테 그 가짜는 혀 놀렸다가는 병원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저 돼지 새끼보다 못한 게 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냐고. 아저씨는 사람들을 시켜 시누이를 장례식장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는데요. 시누이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는 듯이 바닥에 손톱을 박아 넣으며 안간힘을 쓰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 버티더군요. 하지만 시누이의 처절한 버팀도 경찰이 오면서 끝이 났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시누이는 버젓이 문을 열고 빵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꼴이 말이 아닐 정도로 초췌해진 시누이는 대뜸 핸드폰부터 내밀었어요. 너 때문에 결혼식장 들어가기도 전에 파혼하게 생겼으니까 우리 남편한테 전화해서 지금까지 아저씨 한 말 다 거짓말이었다고 말해. 물론 네 입장에서는 내가 미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망가지는 꼴을 보고 싶은 건 아닐 거 아니야. 네가 우리 동생이랑 이혼할 것도 아니고 만약 너 때문에 갈 곳도 없는 내가 파혼당하면 오히려 불편한 건 너라고. 생각해봐. 맨날 한 집에서 얼굴 부딪히면서 살아야 할 텐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야? 그러니까 괜히 서로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말고 빨리 전화해서 다 거짓말이었다고 말해. 그 정도 하면 나도 동생한테 잠은 집에 들어와서 잘하는 말 정도는 해줄 테니까
너도 알잖아. 우리 동생 내 말이면 껌뻑 죽는 거. 애초에 삐뚤어진 형님 인성 때문에 굴러들어온 복을 넝쿨째 뽑았으면서 제가 어떻게 복원 작업을 하겠어요. 수습하는 것도 뿌리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아저씨 눈에 잘 띄어서 부자 남편이랑 결혼할 뻔한 것도 다 자기 복대로라고 하셨으니 이번에도 형님 복대로 알아서 잘 처리해보세요. 형님이 진짜 복이 있다면 제 도움 없이도 잘 처리할 거 아니에요. 별 시답지도 않은 동생으로 흥정이나 해볼까 머리 굴리신 모양인데 형님 동생 떳떳하게 거래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 혹시나 나중에 또 조도 안 가질 동생 들고 와서 헛소리 할까봐 미리 말하는데요. 폐기 처분된 형님 동생 데리고 살 생각 없으니까 데려가서 구워 먹던 삶아 먹던 알아서 하세요. 상해서 먹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지금까지 좋은 꿈 꿨다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 어디 한번 잘 살아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신우이는 진열해 놓은 빵을 바닥으로 던지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히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해 건물주 아저씨한테 보냄과 동시에 112에 신고를 했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결국 신우이의 결혼은 무산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양파 껍질처럼 까도 계속 나오는 신우이의 실체에 남자 쪽 부모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셨고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동안 신우이가 물처럼 써댄 돈을 다 신우이 앞으로 청구하셨다고 하더군요. 병원까지 그만두고 부잣집 사모님이 된다며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던 신우이는 현재 조그마한 병원의 간호사로 일하며 빚을 갚는 중이라네요. 누나에게 떨어질 콩고물을 기대하던 남편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집으로 슬금슬금 기어들어왔는데요. 남편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아올리는 아저씨 덕분에 편하게 이혼할 수 있었죠. 현재 건물주 아저씨의 양녀로 들어가 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아버지가 보고 싶어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또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결과니까요. 사연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현재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면 나를 제일 사랑해주던 사람을 떠올리며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빌며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메이크업 일을 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면 세상에 참 별일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도 무척이나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어온 일도 돌이켜보면 사연으로 나올 법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서 글을 작성해 보았어요. 이제는 잊고 살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평생 잊히지 않는 상처이기도 하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좌절하지 말고 제 이야기를 통해 위로를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지금이 너무 좋고 행복하거든요. 제가 겪은 일은 평범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지금의 저는 정말 제 일도 즐겁게 잘하고 있고 행복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을 듣는 모두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나의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부터 제가 겪었던 경악스러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내 주변 친구의 이야기, 내 가족의 이야기, 내 애인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들 공감하시면서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미용 일을 하셨습니다. 동네에서는 1등으로 손이 빠르시고 가격도 저렴해서 인기가 많은 미장원을 운영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항상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어린 저는 어떻게든 엄마를 도와보겠다며 아주머니들 파마를 해주실 때 옆에서 헤어롤을 집어드리고 고무줄을 챙겨드리며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장원에서 수건은 또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아시나요? 제가 차마 그 많은 수건들을 빨지는 못했지만 빨래 건조대에 엄마랑 언니들이랑 같이 널며 이야기꽃을 피우던 따뜻한 기억이 있어요. 작은 미장원을 운영하셨던 엄마는 집안일을 하랴 미장원에서 일하시랴 몸이 100개라도 부족하게 바쁘셨어요. 엄마가 그저 좋았던 저는 엄마한테 찰싹 달라붙어서 거의 엄마 미용실에서 살다시피 했었네요. 하도 미장원이 놀이터라 생각하고 붙어 있다 보니 동네 아주머니들과도 가까이 지내며 저는 어른들께도 싹싹하게 잘 대하고 엄마를 따라 손재주도 좋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남대문에서 액세서리 도매 소매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고생을 하시며 바삐 일을 하셨죠. 게다가 저희 아버지는 남대문에서 소문난 손 빠르고 발 빠른 제대로 된 장사꾼이라며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저희 가족들과 다정하게 시간을 보내지 못한 점이 지금까지도 아쉽다며 한숨을 내쉬곤 하시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가족들을 생각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저희 가족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제 위로 2명의 언니들이 있는데 언니들은 저와 나이 차이가 꽤 났습니다.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는 연년생이어서 어려서는 그렇게 많이 싸웠다고 하는데 성인이 되고는 둘도 없는 좋은 친구처럼 잘 지내고 저는 그 틈에 낄 수도 없어서 괜히 질투도 많이 했었답니다. 이렇게 사이가 좋은 2 언니는 나중에는 일도 같이 했어요. 각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다가 결국 안 되겠다 싶었는지 회사를 금방 때려치우고 같이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사업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소위 중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결혼 매칭 플랫폼이라고 하는 결혼해줘 같은 업체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미장원을 하시다 보니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서로 중매를 서주시고 실제로 결혼이 성사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고 자라서 그랬는지 언니 둘은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공부는 성실히 했었지만 제 손재주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 전공은 메이크업으로 정해서 일찌감치 메이크업 일로 돈을 벌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메이크업 일을 동시에 하다 보니 또래 친구들보다 사회 경험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며 보고 배우며 성장해 갔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저는 메이크업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메이크업 출장을 결혼식장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었네요. 다른 남녀의 운명 같은 날에 저의 운명도 이렇게 단정 지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지만 말이에요. 저는 신부의 메이크업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새벽, 저는 하나하나 신중하게 오늘 누구보다 아름다운 신부일 수 있게 섬세하고 꼼꼼히 메이크업을 해드리곤 하죠. 그런데 사실 신부가 메이크업하는 자리에는 웬만하면 친정어머니나 남편 정도만 자리를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요. 친정 언니들이라든지 가까운 친구가 찾아오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며 긴장을 달래주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말이에요. 그날의 경우 친정 오빠라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동생을 유달리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동생이 웨딩 메이크업을 하기도 전에 찾아오는 경우는 저도 일을 하면서 처음 보는 경우라 신기하긴 했어요. 너무 예쁘네, 우리 동생. 어쩜 공주님 같아. 최고다. 내가 봤던 모든 신부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 그래서였을까요? 괜히 눈길이 더 갔습니다. 저렇게 다정한 오빠도 있구나. 신기했습니다. 그분도 저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동생보다 더 앳되어 보이는 여자애가 웨딩 메이크업 담당 아티스트라며 열심히 화장을 하는 모습이 흥미를 끌었다고 해요. 원래는 메이크업 받는 본인이나 신부들과 주로 대화를 하며 메이크업을 완성하게 되는데
당시 웨딩 메이크업을 했을 때에는 신부님 오빠분이랑 더 신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동생이신가 봐요. 정말 예쁘셔서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아도 신부 화장이 참 예쁘게 되네요. 그렇죠? 제 동생이에요. 메이크업 해주신 분도 예쁘신걸요? 민낯이신 것 같은데 아주 빛이 나시네요. 그것이 오빠와 첫 만남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예쁘게 잘 올라가게 되었어요. 결혼식 전후로 계속 수정 화장을 도와줘야 해서 제가 신부 측에 계속 붙어서 도와드렸었죠. 때마다 오빠분도 어디선가 나타나서 옆에서 제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우와, 메이크업을 이렇게까지 꼼꼼히 해주시는 건 또 처음 봤네요. 저도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메이크업 부탁드려야겠어요. 이렇게 섬세하게 봐주시는 거라면 저는 적극 찬성이에요. 식이 끝나고 그날도 당연하게 저는 혼자서 뷔페를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누군가 싶어서 오물거리며 뒤를 돌아보니 신부 측 오빠분이 서 계셨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결혼식 뷔페를 혼자만 먹어요?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야 더 맛이 있지 않겠어요? 아, 그렇긴 하겠지만 저야 뭐 워낙 혼자 먹는 뷔페가 익숙해서요. 웨딩 메이크업이 처음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식사하고 있었어요. 금방 먹고 일어나서 그 다음 출장 다녀와야 하거든요. 어이구, 그렇구나. 어린 나이에 벌써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것 보니 금방 부자 되겠어요. 멋지네요. 저와 오빠는 신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메이크업만 할 줄 알지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연애 경험이 많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죠. 오래 두고 볼 일이지만 저랑 꽤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즐거웠던 대화를 통해 들었던 이야기 내용들이 모두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저보다 나이가 꽤 많았는지 제 나이를 알고는 본인의 나이를 밝히지 않더군요. 저는 대학생의 메이크업 전공을 하고 메이크업 쪽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력을 쌓아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자신에 대해 소개하겠다며 본인의 커리어에 대해 들려주더군요. 저는 남대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액세서리부터 의류까지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소매로도 판매하고 해외로도 유통하고 있는 무역업까지 하고 있어요. 어머, 남대문 쪽에서 일하고 계셨군요. 저희 아버지도 남대문에서 일하시는데 뭔가 괜히 더 반갑네요. 일하기 바쁘고 힘드실 텐데 젊으신 나이에 대단하시네요. 제가 오빠에 대해 살짝 칭찬을 하니 그 칭찬이 너무 좋았나 봐요. 저에게 사업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으며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었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대화를 하다 보니 저는 그 다음 일을 하러 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나중에라도 밥이나 함께 하면 좋겠다며 연락처가 있는 명함을 주더라고요. 혼자 밥 먹지 말고 밥 먹을 때 나 불러줘요. 사실 나도 혼자 밥 잘 먹거든요. 근데 혼자 먹기 싫을 때 있기도 하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연락 주세요.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네요. 오래간만에 말이 제대로 통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밥도 맛있네요. 같이 먹으니까 더. 일 조심히 가요. 꼭 연락 주기예요. 사실 저는 오빠의 나이가 꽤 있는 것 같아서 남녀 관계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연하게 하루 즐겁게 대화하며 밥을 먹은 것으로 좋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빠는 가는 길 끝까지 연락 달라며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것이었어요. 마음이 설레면서도 괜히 걱정이 앞섰어요. 저는 아직 아르바이트로 전전하는 대학생 신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오빠와는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자리를 뜨게 되었어요. 저는 연락처를 받고는 고민이 끝이 없었어요. 이렇게 만나보는 게 맞나? 아니, 연락을 해서 정말 밥만 먹어도 되나?
결국 저는 아르바이트 후에 혼자 밥을 먹다가 받았던 명함을 꺼내 들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 지금 혼자 밥 먹고 있는데 같이 식사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속으로 나이라도 제대로 알고 헤어지더라도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오빠에게 연락을 했던 거예요. 민영 씨? 왜 이제야 연락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아직 점심 식사 전이에요. 어디에요? 당장 갈게요. 그렇게 저희는 만남을 갖고 점심 식사도 함께, 저녁 식사도 함께 하며 시간을 보냈네요. 오빠는 나이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저와 띠동갑 15살 차이가 났던 거예요. 이제 돌이켜볼 때 오빠 입장에서 나이를 이야기해봤자 본인 손해라는 생각에 조용히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 다음 만남을 기약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20대 초반, 오빠는 30대 중반의 나이였으니 딱 봐도 제가 얼마나 어리고 앳되어 보였겠어요. 대화를 할수록 나이 차이가 세대 차이처럼 느껴지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공감하고 좋아하는 가수나 TV 프로그램이 달랐지만 생각의 차이는 적었어요. 나름 취향도 비슷했죠.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했고요. 제가 여느 20대 여자애들과 다르게 국밥을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오빠와는 만날 때마다 국밥을 꼭 한 끼니는 먹으면서 친해지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어요. 오빠도 꽤나 국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서로 호감을 갖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저희는 사귀기로 했습니다. 저에게는 첫 연애였네요. 제가 뭣도 몰랐죠. 그냥 대화가 되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다 싶으니 풍선처럼 마음이 한순간에 부풀더군요. 그래도 데이트를 하면서는 데이트 비용도 오빠가 다 지불하고 항상 다정하게 대해줬어요.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사귀고 있는 남자에 대해 가족들과 몇 없는 가까운 친구들은 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다가는 아빠가 집에서 쫓아낼 것만 같아서 아버지에게는 비밀이었던 연애였어요. 아무리 좋다, 괜찮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사랑해준다는 이야기를 해도 15살 나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면 미친 거 아니냐, 헤어져라, 정신 차려라, 미성년자랑 연애하는 정도 아니냐며 남자가 도대체 정상적인 사람은 맞냐고 무척이나 뭐라고 했어요. 특히 두 언니와 어머니가 진절머리를 치며 싫어하셨죠. 두 언니는 게다가 결혼정보업체 일을 하다 보니 더더욱 반대가 심했어요. 나이 차이가 나는 결혼을 직접 보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지켜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떤 커플은 그렇게 사이가 소원해질 수 있겠지만 그 커플이 저는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제 결혼 생활과 제 남편에 대해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넓고 깔린 게 남자들인데 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놈을 만나는 거야? 15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면 만나려고 생각했다가도 좋다가도 감정이 사라지지 않냐? 어이가 없네. 언니들이 그쪽 일에서 뻔히 알고 있는 거 몰라?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야? 그러게, 진짜 민영이 너도 웃기지? 우리가 싫어할 거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나이 이야기는 쏙 빼고 있다가 시간 지나고 나중 돼서야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 참, 민영이 너도 어리다 어려. 그 남자놈은 무슨 도둑놈 심보인지 알 수가 없네. 저는 당시에 한창의 나이였지만 남자 쪽에서는 30대 중후반, 40대를 바라보는 나이인지라 집안에서 결혼에 대한 압박이 꽤 있었나 봐요. 저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오빠는 사귀기 시작한 지 한 달쯤인가 되었을 때부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었죠. 오빠가 좋은 사람이고 남자로서도 제가 좋아하게 되었고 본인 밥벌이도 하고 집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흐르는 대로 가보기로 했어요. 20대 초반에 저는 결혼에 대한 마음이 없었지만 남자 쪽 집안에서 꾸준히 결혼 이야기를 했고
오빠도 결혼을 원하는 상황이어서 어느새 저에게 결혼이라는 주제가 자연스럽게 여겨지게 되었어요. 게다가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된 것도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였고,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하며 저에게 프로포즈를 한 것도 정식으로 사귄 지 4개월 만의 일이었죠. 제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온 거죠. 연애를 할 때에도 다들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반대를 할지 무서울 정도였어요. 역시 걱정한 대로 친구들과 언니들은 무척이나 나무라며 저를 몰아세웠어요. 사계절은 만나봐야지 않겠어? 그 사람 너보다 20살이나 많다며. 그렇게 급하게 결혼까지 하다가 탈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민영이 너 정말 그 사람에 대해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20살 아니고 15살 많아. 그리고 자기 일 책임감 있게 잘하고 나 아껴주고 집안에도 문제 없어. 그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해? 내 결혼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반대할 일이야? 저도 오빠와의 결혼에 대해 확신이라기보다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도 주변에서 몰아붙이다 보니 제가 오기가 나더군요. 내가 잘 사나 못 사나 봐라. 나 정말 잘 살 자신 있다.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어졌어요. 실제로 저희는 연애를 하는 동안 싸우거나 작게라도 의견 충돌이 생긴 적이 없었어요. 커플들이 자연스럽게 티격태격 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도 이해할 수 없었죠. 주변에서는 그래도 싸워도 보고 긴 기간 지켜보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라며 걱정 어린 조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프로포즈를 받고 그 후로 3개월이 지난 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서야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왜 뭐가 그렇게 급해서 1년이 되지도 않는 시간 동안 쪼들리듯이 결혼식을 올렸던 것인지 저도 콩깍지가 어지간히 단단하게 쓰여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복이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 속에 저희는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사업을 하던 남편 덕분에 그래도 결혼 초기 자본으로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어요. 너무도 기뻤어요. 저는 항상 주택이나 빌라에서만 살아왔기에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꿈이었어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도 하기 전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 아담하지만 내 집이라는 공간이 생긴 것도 참 좋았답니다. 그렇게 내 꿈을 이루었다는 생각에 한껏 부풀어 있었던 것도 잠시였죠. 곧 악몽처럼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하루는 저희 신혼집에 가스 점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검하신다는 기사분을 들여보냈는데 저희 집을 유달리 유심히 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점차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스 점검을 하시는 것도 지켜보는데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혹시 점검하시는 분 진짜 맞으세요? 아까부터 저희 집을 계속 두리번거리시고 가스 점검은 하는 동 마는 동 하시길래요. 아, 네. 그럼요. 점검 나와서 점검하고 있잖아요. 빨리 끝낼게요. 본인이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덧붙일 말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집안일을 마저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 그분의 행동이 더 이상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웨딩 촬영 사진이 거실에 크게 액자로 걸려 있는데 그 앞에서 사진을 뚫어져라 보는 것 아니겠어요? 괜히 찜찜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기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사진을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세요? 아니, 기분이 나쁘시다뇨. 저는 그냥 웨딩 촬영이 예쁘게 된 것 같아서 부러워서 본 것뿐이에요. 참 별것도 아닌 걸로 과민하게 구시네. 뭐 불안하고 찔리는 거라도 있으신가 봐요? 아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점검 다 하셨으면 어서 나가보세요. 진짜 세상에 별 이상한 인간들을 다 보네. 아니면 아닌 거지. 되게 예민스러우시네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남편분이 참 훤칠하시네요. 바깥으로 나돌 관상인데 내조를 좀 잘하셔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어머머,
이 사람 진짜 별소리를 다 하네. 어서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가스 점검도 점검 나름이지. 뭐 이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 나가요, 어서. 당장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여자는 소름 끼치게 깔깔대며 웃었어요. 당장 나갈 건데 왜 이러냐며 손사래까지 치는 모습을 보였죠. 다시 생각해봐도 그 순간이 너무 끔찍하면서 당황스러운데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렇게 저는 그 순간이 그 여자와의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저와 꽤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러 밖으로 나갈 때 퇴근 후에 같은 버스를 타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아예 저희 아파트 현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저기요, 저희 구면이죠? 죄송한데 무슨 일이실까요? 저 만나러 오신 거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인사도 없이 그렇게 본론부터 말하면 섭섭하죠. 맞아요. 저희 구면이에요. 가스 점검 기억하시죠? 저도 이 동네 사는데 그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얼굴도 몇 번 우연히 보다 보니 친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인사드리려고 기다렸어요. 아니, 뜬금없이 친구라고요?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꼭 목적을 가지고만 사람을 만나나요? 너무 딱딱하시다. 오늘은 좀 놀라신 것 같으니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괜찮을 것 같네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뜬금없는 친구 이야기에 당황스러웠던 저는 무서운 마음에 남편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나이도 어려 보이는 젊은 여자가 가스 점검 기사님으로 일하는 것 같긴 한데 계속 눈앞에 나타나고 우연히 만난다. 그리고 오늘은 나한테 말까지 걸었다는 이야기를 했죠. 남편은 사색이 되며 진짜 조심해야 할 것 같다며 다음부터 그런 사람 만나면 절대 아는 척 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미친 사람 같다며 여자 쪽에서 말을 걸더라도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일 것 같다고요. 신혼생활을 하며 그렇게까지 언성을 높이고 얼굴이 시뻘개지게 흥분을 했던 적이 없었는데 하도 잔소리가 길어지길래 알겠다고 안심을 시켰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여자를 우연이라도 마주칠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그럴 만도 하죠. 하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에게 언성을 높이며 저를 쪼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사랑꾼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 180도 변하는 모습을 보이니 배신감까지 들더군요. 또 이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 휴대폰으로 모르는 전화번호가 꾸준히 연락이 오는 것이었어요. 아침에 기상을 할 때도 알람처럼 전화를 하고 저녁 식사 때에도 꼭 전화가 왔어요. 심지어는 자기 직전까지 전화가 울려대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같은 번호로 계속 연락이 오네? 아무리 거래처라고 해도 꼭 두세 벽부터. 그리고 자기 전에 연락하는 건 너무 예의가 아니지 않아? 한마디 하면 안 돼? 너무 짜증나서 왜 전화는 안 받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거래처 사람 연락인데 컴플레인이 과하다며 둘러대더군요. 남편의 사업 문제만 아니어도 그냥 차단을 해버리는 건데 차단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냥 특이한 거래처 사람이겠거니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남편은 계속 이상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변화는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었어요. 남편의 비밀번호는 헷갈리고 귀찮다며 0000 이렇게 4자리를 썼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크게 비밀이랄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다른 비밀번호를 쓰고 있더라고요. 여보, 비밀번호 바꿨던데? 왜 바꿨어? 귀찮다면서. 아, 그냥 도난이라도 당했다가 괜히 일하면 복잡해지잖아. 이런 핑계를 다 대더라고요. 의아했지만 그냥 애써 넘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메이크업 일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개인 스케줄이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날도 출장 메이크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제가 나갈 채비를 다 하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지갑을 두고 와서 다시 집에 들어갔었는데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엿들었어요. 나갔어. 진짜 나갔다니까. 그래. 알겠어용. 곧 보자. 나도 보고 싶어용. 나갔다는 건 아무래도 제 얘기겠죠. 그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콧소리를 흥흥거리며 애교 섞인 이야기를 하며 누군가에게 보고 싶다고 속삭이는 남편의 모습은 저도 난생 처음 봐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한테 비밀이 있다는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지금 아는 척을 해야 하나, 나중에 크게 제대로 잡아야 하나, 순간 고민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내 아니겠지, 제 마음 편하자고 넘어가려 했었네요. 그렇게 저는 일을 하러 나왔습니다. 조용히 남편에게 들키지 않고요. 하지만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하나 없는데 집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눈치 봐야 하고 남편의 덜미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상황도 너무 열이 뻗치더라고요.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뒹구는 모습까지 상상이 되니까요. 끔찍했어요. 차라리 현실을 마주하고 끝내려면 빨리 끝내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이 확고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태 한 번도 없었던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이었어요. 신혼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지? 정말 눈물이 핑 돌더군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보려 해도 쎄하다 싶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끊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언니들한테 조언을 구했습니다. 언니는 난리를 치면서 남편 머리채를 뜯어놓고 말겠다며 무지하게 화를 냈어요. 언니들은 같이 사업을 하며 불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 이골이 난 상태였더라고요. 덕분에 제대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모아야 한다고요. 그냥 화가 난다고 화를 내지르는 게 답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증거 수집을 위해 저와 언니는 고민 끝에 사설 탐정분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증거 수집을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놀라거나 당황스럽다고 피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사진을 계속 찍을 거예요. 마음 단단히 잘 먹으시고요. 바람난 남자들 앞뒤 안 가리거든요. 많이 봤습니다. 너무 상처받지 말고요. 고용한 사설 탐정을 따라 남편의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남편의 치밀함에 기가 차더군요. 우선 차량부터가 남편 소유의 차가 아니라 렌터카로 빌려 타더라고요. 이때부터 마음은 이미 울컥울컥했습니다. 렌터카를 대여해서 서울 외곽으로 빠지더군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분명 저에게는 중요한 해외 출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서울 외곽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 허름한 호텔이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속으로 그렇게 빌었는데 남편은 기어코 호텔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탐정부는 우선 남편이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부터 렌터카까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어벙했어요. 같이 동행한 언니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며 제 남편 욕을 쏟아붓고 제 손을 잡고 호텔 방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인데 직접 제 눈으로 보면 정말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한참을 망설이고 문 앞에서 기다리다 제가 선택한 남자의 실체를 제대로 마주하고 깔끔하게 끝내자는 다짐을 하며 방문을 두드렸죠. 누구세요? 남편은 꼴보기 싫은 차림에다가 황당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내연녀라는 인간을 봤어요. 낯설지 않은 얼굴, 기억 저편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여보, 저 여자 나한테 무시하라고 했던 여자잖아. 그게 아니라 할 말이 없다. 미안해. 내연녀는 저희 집에 가스 점검이라며 들어와서 구경을 하고 웨딩 사진을 그렇게 유심히 보던 여자.
길에서 버스에서 우연이라기에 너무 자주 마주쳤던 여자. 나와 친구를 하고 싶다며 먼저 이야기를 걸었던 그 여자였습니다.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엔 믿기지도 않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을 했었죠. 옆에서 제 언니는 내연녀의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설 탐정은 계속 셔터를 누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는 뒤엉킨 채 서로만 감싸 안았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았다면 제 눈앞에서 도망쳐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게다가 되려 저희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뭐 하는 거냐고 욕을 하더라고요. 적어도 남편이라는 사람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바람을 피우면 원래 이렇게 간이 커지고 이기적이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들이 바람이 나는 걸까요? 어떻게 저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마디가 없었을까요? 정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도 용서를 해주지 않을 판에 다시 생각해도 괘씸해 죽겠네요. 알고 보니 제 남편 여성 편력이 아주 대단하고 화려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30대 중반의 남자가 저만 만나진 않았겠죠. 저도 그 사실이야 알고 있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노래방 도우미 여자부터 대학생, 거래처 사람 등등 도대체 세려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여자들을 만나왔더라고요. 이 사실을 시댁에서 알고 어떻게든 그 바람길을 잠재워야겠다며 만나는 여자들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괜찮다고 생각한 저를 꼬셔서 결혼시켰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댁의 바람은 그저 바람이었던 것이었죠. 남편의 바람기는 잠재워지지 않았고 자기 성격 못 이기고 이리저리 여자들 만나며 그렇게 휘두르며 살았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신혼 1년이 안 되어서 일어난 일이라니 저도 말씀드리면서도 믿기지가 않네요. 그리고 내연녀와는 무슨 관계이고 언제 어떻게 만났으며 왜 결혼을 했음에도 더러운 관계를 유지했느냐고 물었어요. 남편의 대답이 더 기가 찼죠. 둘이 처음으로 만난 것은 제가 메이크업을 해줬던 동생 결혼식장, 저와도 처음 만난 곳에서 내연녀와도 처음 만났던 것이죠. 기가 막히는 상황에 어이가 없어서 이 얘기를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지만 얘기나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이악 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설명하는 내연녀의 실체는 여동생의 결혼식장에서 만났던 여동생의 친구분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만나는 동안에도 여동생 친구라는 사람을 동시에 만나왔던 것이더라고요. 이걸 눈치도 채지 못했던 제가 어찌나 바보같이 느껴지던지요. 뭐라고? 그러면 신우는 이 상황을 알고 있어? 자기 친구랑 오빠랑 바람났다는 것을? 알고 있긴 해. 근데 참 상황이 어려웠지.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데 진짜 엎어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똑바로 설명 좀 해보라고 해서 들어보니 신우는 저보다 자기 친구와 사귀고 결혼까지 하는 것을 더 원했더라고요. 참나, 이런 사실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고는 얼마나 기가 차고 웃겼을까요? 제대로 비웃음거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알고 보니 시댁 식구들은 제 남편이 저와 동생 친구, 이렇게 두 명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우리를 만나면서도 중간중간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 건 당연스럽게도 눈을 감아줬던 거죠. 머리가 깨지는 기분이었어요. 도대체 이런 상황이 말이나 되는 건가 싶어서요. 그래도 결혼식까지 올리고 도장까지 찍었으면 관계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미친 거야? 나한테는 두 명 다 사랑인데 어느 쪽을 택하고 어느 쪽을 포기하겠어. 그래서 난 두 명 모두를 택한 거야. 이런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둘 다 사랑해서 둘 다 택했다. 그래서 본인은 당당하고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걸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길거리 나가서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봐도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는 않아. 저도 제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 걸고 20대 초반의 나이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와 결혼을 한 거잖아요. 제 삶이 아깝고 제 시간이 안타깝고 제 창창한 20대 인생을 날려먹었다는 생각에 분이 차올랐습니다. 어머, 저한테도 말 좀 걸어주세요. 저랑 초면 아니잖아요. 저번에도 인사했을 때 되게 까칠했는데 그 성격 여전하시네요. 그러니까 남편이 도망 나와서 이렇게 저랑 놀죠. 신혼이라면서 남편 관리가 이렇게 안 돼서 쓰나? 바람이 당당하고 책임 전가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 더러운 연놈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깝고 치가 떨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쁜 놈에게는 나쁜 놈에게 맞는 대우를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분이 가시지를 않았죠. 그래서 저는 남편 놈이 행했던 만행들을 손편지로 하나하나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불륜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도 모조리 프린트를 해서 편지와 함께 수백 장 복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곳은 남대문이었죠. 아버지께서도 일을 하시는 같은 동네였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께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시고 남편을 쫓아가 때리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남대문은 새벽부터 붐비고 바쁘게 움직이죠. 저는 그것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시장 사람들 정말 많죠. 우선은 상인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제가 프린트한 손편지와 사진을 정성스럽게 전해드렸습니다. 어머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다냐? 미친 거 아니냐? 아주 돌았나 봐. 남자 여자가 쌍으로 돌았네 그려. 어떻게 민영이 같은 저자를 두고 바람이 나도 저렇게 단단히 바람이 났디야? 그니까 말이요. 민영이 마음고생 많았다. 저런 쓰레기 같은 놈 쳐다보지도 말어라. 세상에 좋은 남자도 많고 안 만나도 민영이는 혼자서도 멋지게 잘 살 수 있다. 그놈 같은 인간은 빨리빨리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려라. 다들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남편이나 내연녀가 미안해하지도 않고 배째라식으로 나왔던 태도에 받았던 상처들 많이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대문에서 오랫동안 장사해 오셨던 아버지 딸이라는 것도 다들 알고 계셨고 특히나 건물주 분께서 상황을 딱하게 여기시고 저와도 일면식이 있는 사이인지라 제 편지와 사진들을 건물 내 공지란에도 붙여주셨어요. 아버지도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는 그날 바로 남편 회사에 쫓아가서 남편의 뺨을 제대로 후려쳐 주셨어요. 제가 그 장면을 봤어야 하는 건데 아쉽게도 직접 보지는 못했네요. 제 조력자인 두 언니를 통해 아빠가 그렇게 멋지게 뺨을 날리는 것을 처음 봤다며 자랑스럽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제대로 망신살이 뻗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운영하던 회사 사람들도 제 편지와 사진들로 모든 상황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의 회사에서는 급하게 주주총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는 남편이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는 회사 대표를 교체하는 자리였었죠. 중요한 주주총회에도 초대받지 못했던 제 남편은 결국 대표직을 박탈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잘리게 된 거죠. 그렇게 남편은 남은 것 하나 없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지내나 괜히 궁금해서 수소문해보니 주주총회에서 잘리고 대표직 잃고 돈도 잃은 채로 궁하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현재는 제 일을 맘껏 실컷 자유롭게 하며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성공해서 강남에 숍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더 열심히 살기 위해 이를 갈았어요.
누구보다 멋지게 저를 놓친 것이 인생의 실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저보다야 결혼 생활은 오래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후회 없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정말 누구보다도 남편을 아끼고 사랑했고 제 일에도 열정적이었으며 집안일도 부족함 없이 했거든요. 그리고 마무리까지도 제 속이 다 시원할 정도로 더 이상 시원할 수 없겠다 싶을 만큼 후회 없이 남편의 실체에 대해 폭로를 했죠. 어떤 분들은 분명 너무 과한 게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요, 저는 최선이었고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같은 선택을 하고 전 남편에게 제대로 창피를 줬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은 분명히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가지고 놀다가 질리면 또 새로운 여자들을 만나고 문어발식으로 만나고 양다리에 세 다리, 네 다리 걸치며 그렇게 색광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바람에 대해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사실 저에게 아이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악랄하고 제대로 복수를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제 남편이긴 하지만 아이의 아빠란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제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 남편 같은 놈 절대 마주치지도 엮이지도 않길 진심으로 기원해요. 모두들 좋은 인연들만 주위에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